심리 효과도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심리 효과요? 기성세대들은 주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좀 그쵸. 가지고 있는데 네. 30대들은 주택을 안 가지고 있는 무주택 비중이 일단 많고요. 저 같은 기성세대들은 뭐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12년도 막 집값 네. 서울 분위기 안 좋았을 때가 생생한데 30대들 얘기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2017년부터 부동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더라고요. 그렇죠. 어른되고 나서 본 부동산 시장은 그럼요. 상승장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곳곳에서 아파트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주장,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하락하고 있다는 반론도 있어요. 앞으로 하락할 거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은마 아파트, 재건축의 상징이라고 하는 은마 아파트가 24년 만에 재건축 조합장을 선출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추진위원회 위원장 하던 분이 뽑혔다고 해요. 이거 시장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가 오네요. 비 많이 옵니다. 네, 순간순간 비가 많이 옵니다, 여러분. 네. 운전 조심하세요. 특히 일산 쪽에 비 많이 온다고 제보들 많이 보내주시니까 자유로 타시는 분들 너무 밟지 않기, 오늘은 약속하기. 자, 첫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이번 주 부동산 동향 통계를 먼저 한번 볼까요? 예, 8월 14일 기준인데요.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보니까 지난주는 조금 상승폭이 컸어요. 0.02, 0.03%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이번 주는 약간 숨고르기 좀 하고 있습니다. 전국도 똑같고요. 0.04, 0.04 보합입니다. 서울은 0.09, 0.09, 지방은 0에서 0. 이거 짜고 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합입니다. 보합인데 흐름을 보면 꾸준히 올라가고는 있어요. 176개 지역을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조사를 하는데요. 이제 상승 지역은 94개, 하락 지역은 72개니까 확실히 상승 지역이 많아졌고요. 1년 추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뭐 꾸준히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물론 매우 가파르게 막 축축 치고 올라가지는 않는데 네. 꾸준히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고요. 아직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매수 심리도 뭐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한참 덥고 비 내리고 이러면 좀 비수기잖아요. 네, 비수기죠. 지금이 비수기입니다. 좀 지나봐야지 이게 어떤 패턴으로 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부동산원 통계에서 아파트 매수 심리도 좀 좋아졌다, 개선됐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네네, 매수 심리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엄청나게 막 좋아진 건 아니고요. 100을 넘으면 이제 매수가 더 많다라는 건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서울 안에서도요. 종로, 용산, 뭐 중구 이런 도심권들은 92.2까지 올라갔고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도 90을 넘었으니까 전주 대비 우리는 중요한 거는요. 저는 통계를 볼 때 숫자 하나하나 뭐 0.01, 0.02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 추이를 봐야 되는데 추이 자체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저는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흐름 자체가 물론 반론이 있죠. 이거 뭐 2021년 비교해 보면 여전히 낮다라고 하는데 고점 대비. 고점 대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은 맞아요. 네. 낮은 수준인데 작년 12월, 1월하고 비교해 보면 꾸준히 올라가고 있으니까 적어도 패닉, 우리 작년에 좀 패닉이었잖아요. 패닉은 벗어난 것 같습니다. 패닉 벗어났고 꾸준히 올라가는데 지역별로 이게 편차가 크기 때문에 사실 통계라는 게 그냥 통계잖아요. 그렇죠. 학교 다닐 때 뭐 반평균이 80이라고 다 80점은 아니니까 어디나 통계로 봐야 되지. 이게 모든 지역을 다 대변하는 거고 모두 다 뜨겁게 오른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강남 지역들 보면 강남은 또 약간 그들만의 리그 상당히 좀 뜨거운 양상을 보이고도 있어요. 많이 그래서 올랐나요? 강남 쪽은 뭐 꾸준히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물론 뭐 원베일리 입주 물량이 나오니까 전세 물량들은 주춤하고 있는데 그게 입주 물량이 없는 지역들은 원베일리도 최근에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한 달 전에 갔을 때 40억 거래가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뭐 40억 이상 거래도 나오고 40억이요? 40억 넘었습니다. 집 한 채? 네, 아파트가 40억 넘었고요. 한강뷰 나오잖아요. 원벨리가. 한강뷰가 나오는 동은 뭐 지금 60억 이야기로 나오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우리... 약간 그들만의 리그니까 네. 우리가 또 이런 뉴스 보고 너무 또
박탈감, 상실감 가질 필요는 없고요. 약간 그들만의 리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2021년은 사실 그 가격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약간 버블이었죠. 가격이잖아요. 예. 우리가 다들 알잖아요. 그 네네. 유동성이 정책적으로 풀려서 나타난 가격인데 많이 따라왔다. 근데 안 그래도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게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부동산 R114라는 곳이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4개월 만에 전체 평균이 다 올랐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임장을 가보시면 이게 느껴집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올라가는 건 사실이고요.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한데 서울도 이제 강남하고 다른 지역들 조금씩 편차는 있고요. 제가 어제는 마포 갔다 왔거든요. 마포 마레프, 우리 마레프 알잖아요. 마포의 랜드마크 아파트인데 아연 3지구 재개발한 아파트인데 3구역이죠. 마레프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최고 가격이 19억 4천만 원 거래가 됐다가 작년에 좀 많이 떨어지긴 했죠. 15억대까지도 내려왔다가 최근에 가니까 한 18억까지는 올라왔더라고요. 17억 8천 거래가 되고 지금 호가는 18억 부르고 있는데 현장 부동산 사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약간 좀 주춤하긴 하다. 막 거래가 엄청 활발하고 여기서 막 5천만 원 1억씩 막 올라가는 분위기는 아니고 따지고 보면 한 15억 대에서 18억대까지 올라왔으니까 한 2억 5천 정도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약간 숨고르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주인이 불안해하거나 뭐 급매물을 내놓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또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그쵸. 지금 비수기도 겹쳐가지고 약간 좀 조용한 분위기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지난주는 동탄 갔다 왔는데 동탄 또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단기간에 상반기에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급등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죠. 뭐 고점 대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1월 대비는 급등은 맞습니다. 그래서 숨고르게 하고 있고요. 강남 또 압구정이나 또 대치나 또 일부 지역들 한강변에 반포 이런 지역들은 여전히 또 호가를 많이 부르고 있어서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패닉은 탈출했고 1월 대비는 어떻게든 올랐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마 지역별로도 온도차가 있을 거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입지에 그럼요. 따라서 느끼는 바가 상당히 다를 텐데 아파트 따라 다르고요. 아니 이게 올해 상반기에 아파트를 산 사람 중에 3명 중에 1명이 30대 이하다. 그러니까 30대 포함해서 20대도 들어있겠죠. 네네네. 이게 원래 비중이 이 정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30대 이하가 이 정도로 사는 게 이례적인 현상입니까? 저는 이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 구매 연령이라고 하면 보통 40에서 59세 정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약간 결혼할 때 한번 우리가 집을 살까 한번 고민하고 이제 아기 나오면 네. 자녀가 나오면 좀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줘야겠다라는 욕구가 좀 굉장히 올라가고요. 이제 애가 학교 갈 때 이거는 집 사야겠다라고 이제 강한 마음을 먹게 되는데 30대들은 물론 20대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주택 구매 욕구가 굉장히 강한 비중이 아닌데 연령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가 생각해 보면 물론 뭐 정책적인 지원, 뭐 특례보금자리라든지 최근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보면 청년하고 신혼부부들한테 좀 포커싱을 많이 맞추고 있거든요. 네. 물론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다라고도 보고 정치적으로도 약간 좀 어떤 강한 색깔을 띠는 층이 아니다 보니까 좀 집중을 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런 정책적인 지원 플러스 심리 효과도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심리 효과요? 기성세대들은 주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좀 그쵸. 가지고 있는데 예. 30대들은 주택을 안 가지고 있는 무주택 비중이 일단 많고요. 저 같은 기성세대들은 뭐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12년도 막 집값 네. 서울 분위기 안 좋았을 때가 생생한데 30대들 얘기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2017년부터 부동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더라고요. 그렇죠. 어른되고 나서 본 부동산 시장은 그럼요. 상승장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학교 다닐 때나 또 관심 없을 때는 모르다가 2017년부터 서울 부동산이 이제 급등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락은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고 뭐 하락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고 2019년도 살짝 조정되다가 2020년, 2021년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V자 반등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간다는데 아마 베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있긴 하는데요. 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30대들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2008년에
5년 동안 빠지고 이후에 8년 동안 다시 올랐잖아요. 맞아요. 항상 어떤 시장이든 사이클이 있는 법이긴 한데 이번에 만약에 조정이 정말로 이게 바닥이라는 사람들의 주장이 맞는다면 조정이 조금 더 됐어야 하는데 너무 빨리 끌어올린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치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4년 5년 조정되고 8년 올랐는데 1년 조정되고 다시 오른다. 제가 지난주에 엘스 갔다 왔다라고 했잖아요. 잠실 엘스가 27억이 최고가였는데 2021년에 네. 지금이 23억 8천 24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고점을 뚫고 다시 대세 상승이 된다면 엘스가 30억 35억이 가야 되는데 어이구. 엘스가 35억 네. 가면 대치동이나 반포에 강남의 아파트는 50억 이상 가야 되잖아요. 아니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단위의 인플레, 네. 언어의 인플레가 굉장히 심해졌다는 게 코로나 전과 후에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그렇죠. 양상이거든요. 네네. 그 전에는 소위 강남 3구라고 해도 그 갭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는데 맞아요. 야, 그래서 이거 현실적으로는 저는 좀 이게 그렇게 올라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다. 우리 2017년만 하더라도요. 2017년, 네. 16년만 하더라도 반포의 아파트가 17억, 20억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거 생각해 보면 그게 몇 년이 됐다고 지금 벌써 30억으로 우습게 본다는 게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약간 그 가격 인플레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기억하실 텐데 2008년, 2009년에 그 반포 대단지 있죠. 거기도 미분양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네. 퍼스티지 아파트가 미분양이 났는데 거기도 미분양, 자이도 미분양이었어요. 자이도 미분양이었고 네. 3.3제곱미터당 그때 일반 분양가가 3천만 원 나왔거든요. 그때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어요. 이게 상식적인 가격이냐.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그런 기억이 나요. 제 후배가 찾아와가지고 3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아니 강남이 3천 평당 3천이 뭐 개코 이름도 아니고 네 집의 이름이냐 네 집의 이름도 하면서. 아니고 이게 뭐냐. 그리고 25평이 뭐 9억 넘었을 때도 야 이거 좀 잘못됐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아무튼 이게 불과 1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평당 3.3제곱미터당 1억도 우습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가격이 정상적이지 않다. 너무 올라갔다. 이런 생각이 한편 들면서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게 뭐냐면 지난달부터 아파트 실거래가를 신고할 때 등기일자를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아파트를 샀어요. 네. 이거 실거래가는 계약서 쓰고 한 달 안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구청에 신고해야 되는데 실거래가는 신고를 했는데 등기를 안 한 아파트 매매 계약이 많다. 요게 그 미등기 거래 10건 중 4건 이상은 등기 신청을 안 했다. 요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미등기 거래는 사실 불법이에요. 그쵸. 불법인데 네. 이 내용을 좀 보면은요. 7월까지 이제 서울의 아파트 매매 계약이 2만 532건인데요. 해제 계약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미등기 거래가 43.4%다. 10건 중에 4건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시차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네. 계약하고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등기는 언제 하느냐? 잔금하고 60일 이내 등기를 하면 되거든요. 한 그렇죠. 보수적으로 봐도 한 석 달 시차가 있다. 근데 계약하고 잔금까지가 얼마냐 그러면 보통 한 달에서 2달 잡거든요. 그러면 한 4개월 정도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4개월이 지나도 이게 등기를 안 하는 거는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이게 현재로는 저는 이게 참 고민거리라고 봐요. 이게 정상적으로는 등기하는 게 실거래 최종 종착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등기한 물건만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맞는데 그럼 너무 늦잖아요. 계약하고 4개월이면 그러면 시장 상황을 시장 또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못하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토부의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계약하고 30일 이내 빨리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잔금하고 등기 때까지는 또 시차가 4개월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생기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긴 합니다. 이게 올해부터 나온 조치이니까 이게 반년 단위로 반년 지나고 보니 어땠다. 요걸 통계를 주기적으로 내주면 그렇죠. 시장 상황을 하고 이제 판단할 때 우리 도움이 되겠어요. 결국 또 네. 개인이 내가 또 판단을 해야 될 문제잖아요. 내가 집을 사는 데 있어서 통계를 본다면 좀 실거래가 최근 거래 내역뿐만 아니라 등기 거래 내역들도 그 추이 자체를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좀 스스로 좀 판단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건 어떻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던 그 한강변의 대단지 최근에 8월 입주하게 되는 그 단지에서
놀라운 신고가가 나왔다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네. 신고가로 매매를 한 다음에 등기를 하지 않는 게 요게 집값 띄우기에 악용된다 이런 주장이 악용이잖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악용인데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국토부에서도 많이 적발이 됐습니다. 한 6개월 지나서 계약을 취소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는 실거래를 보고 저도 사실 실거래 많이 봅니다. 실거래를 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60억에 거래됐다라고 하면 55억도 저렴해 보이거든요. 어우. 12억짜리인데 15억에 거래가 됐는데 14억짜리 매물이 나오면 금매물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게 이른바 단내림 효과예요. 네, 여러분. 맞아요. 기준점을 내가 어디를 보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게 떨어졌네, 맞아요. 싸네 이렇게 오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12억인데 네. 14억은 너무 비싸 보이는데 15억에 거래가 됐는데 같은 14억임에도 불구하고 1억 저렴한 빨리 사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15억에 허위 신고를 해놓고 나중에 취소를 해버리고 자기는 또 14억 8천에 또 팔죠.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아 못됐다. 못됐고 네. 머리도 이런 머리는 또 어찌나 하는지. 근데 이게 엄연한 불법입니다. 그쵸.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3년 이하 징역에 1억 원 이하 벌금이 나오고요. 부동산 실거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년 이하 징역에 2억 이하 벌금 나오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하지 않아야 되고요. 아, 저는 정부 당국도 계속 상시적으로 이게 모니터링을 하고 적발하고 처벌도 진짜 3년 5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놀라운 가격에 거래가 됐다 이후에 AS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한 개, 두 개 거래된 거를 참고하지 마시고요. 다른 동, 다른 층 물건이 몇 개가 여러 개가 거래됐는지를 보셔야 되고 내가 사려는 아파트가 세대 수가 적으면은요. 주변에 랜드마크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잠실 같으면 엘스 리센츠가 그 정도 추이를 보이고 있느냐를 보세요. 엘스 리센츠가 10% 올랐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사려는 아파트가 20% 올랐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랜드마크 아파트하고도 같이 비교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한두 건이 굉장히 튀는 가격에 거래가 된다. 이게 대단지의 경우에 특히 한강변이다 이러면 동에 따라서 뷰에 그럼요. 따라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 평균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고려하셔야 되고 반론들도 있어요. 그들만의 리그 얘기를 왜 해주시나요? 하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이게 그들만의 리그가 아닙니다. 이게 딱 치고 올라가면 주변 가격에 열 전도율이 제법 높아지거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아까 허위 신고도 네. 강남뿐만 아니라 지방의 소형 아파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방이 더 많아요. 1억짜리를 1억 2천, 1억 5천에 올리는 경우들이 또 많기 네. 때문에 이거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전국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 다 불법입니다, 네네. 여러분. 자, 은마 아파트 재건축 추진 이 얘기는 제가 20년 동안 취재하면서 네. 거의 매년 들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24년 만에 조합장을 선출했다. 아. 조합장이 안 계셨다는 것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정비 사업 이제 막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 뉴스 보면 아마 놀라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아니 은마가 조합장이 아직도 없었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는데 네. 2006년에 제가 부동산 책을 하나 샀는데 그 책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은마는 달리고 싶다 그러는데 이제 달리나 싶은데요. 조합장이 정해졌다는 얘기는 아직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나야 되고요. 그래도 저는 15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 됐다는 점에서 작년에 이제 도계유심이 통과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는 있는데 시간이 뭐 15년 이상 걸리는 제가 7순? 제가 7순 정도 돼야 이제 마무리되면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세대 수도 너무 크고요. 상가도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재건축을 원하는 해당 지역 입주민들, 뭐 집주인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겠지만 이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해주셨어요. 실제로 시장에서 실거래가는 변화가 좀 있습니까? 실거래가 올랐죠. 실거래가 올랐는데 최고 가격은 그러니까 전용 31평입니다. 전용 76제곱미터 기준인데요. 최고는 26억까지도 갔었고요. 26억 3,500까지도 갔었고 작년 또 25억 이상 거래도 되다가 떨어질 때는 17억 18억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강남 다른 지역 아파트보다 굉장히 좀 다이나믹합니다. 떨어질 때는 서울에서 강남에서 보기 드물게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하락한 아파트고요. 최근 흐름을 보면 22억대입니다. 22억 5천, 22억 8천 나오니까 절반 정도 회복했습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 정도 회복을 했기 때문에
뭐 따지고 보면 뭐 다른 지역들하고 이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강남에서는 탄력성이 높다. 떨어질 때는 시원하게 떨어지고. 왜냐하면 이게 불확실성이 있거든요. 언제 재건축 될지도 모르겠고. 네. 26억이 이게 사실 콘크리트 가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땅의 가치를 보고 나중에 재건축이 될 기대감을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시장 상황 저희가 또 면밀히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